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불안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네. 경력이 좀 상당히 짧았던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던 거. 2024년에 MBA메이트에서 첫 번째 1라운드 합격자 분이 생기셨는데요. 오늘 그 게스트 분을 모시고 합격 수기 얘기를 신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분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콜롬비아에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된 였습니다. 저희 이제 동문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배님.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네. 학교는 어디서 나오셨죠? 서울에 이제 서성한 라인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한 곳을 나왔고, 저는 어문 계열 쪽이죠. 초중고 모두 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었고요. 유학 경험은 짧게나마라도 없었고, 4.3 만점에 한 3점 중반대. 어느 쪽에서 근무를 하셨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첫 커리어 자체를 테크, 음. IT 산업에서 시작을 했고, 네카라쿠베라고 불리는 회사들 중에 한 곳에서 계속 PM 업무를 했었어요. 딱 지원 시점에는 한 3년 조금 넘은 3년 반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한편으로는 겁이 많이 났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한 5년 정도의 맞아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가지시고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많은 두려움이 있긴 했었어요. 지원하실 때 나이는 만으로 30살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 치고도 나이도 좀 어린 편이었죠. 사실 살아오신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MBA를 많이 가시는 분들의 루트는 아니거든요. 어떤 계기로 좀 가시고자 마음을 드셨어요? PM이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MBA를 가셨던 분이 거의 없으셨고, 제가 가게 된 계기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저만 이제 남겨질 수는 없다 보니 커리어를 개발을 해야겠다,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원대한 포부라기보다는 이산 가족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GMA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GMAT 점수 따기까지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점수를 조금 처음부터 공개를 해주실 수 있다면? 처음에 GMAT을 봤을 때는 학원을 한 2달 정도 다니고 온 상태였는데, 그때 올드 GMAT, 구 GMAT 기준으로 700점이 나왔었어요. 700점을 맞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500 후반점, 맞아요. 500대 후반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 상태였고, 그래서 세 번째 GMAT을 망치고 나서는 정말 MBA를 갈 수 있을까? 세 번째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멘토링 2024년 1월에 멘토링을 들어오셨거든요. 2개월에서 한 2개월 반 정도 같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멘토링 한 지 2개월 만에 몇 점을 받으셨죠? 그때 뉴지맷을 처음 본 시험에서 제가 퍼센타일로 97% 받았어요. 685점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구지맷으로 환산하면 한 740점 정도. 드디어. 감사합니다. 버벌도 그때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쵸. 세 가지 과목 모두 되게 점수가 큰 차이 없이 흔히 말해서 이분한 점수를 잘 받아주셔가지고 사실 합격하신 데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CBS는 영어 점수 우리 안 내잖아요. 그쵸. 그러면 뭘 본다는 소리예요. GMAT에서 버벌 점수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원을 할 때 지원서에서 그 총점만 쓰는 게 아니고 각 파트별 점수와 퍼센타일을 다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휘뚜루마뚜루 해서 충점 가져와 이게 아니라 그쵸. 하나하나 해서 너가 정말 따라올 수 있는 애인가를 어떻게 보면 학업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는 요소로 GMAT을 잘 보기 때문에 지원자 분들도 공부하실 때도 좀 과목별로 좋은 점수를 다 잘 맞으실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환경이신 분들이 지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7월이잖아요. 그렇군요. 이제 또 라운드 이제 원이. 잊었죠? 네.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앞으로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이기 때문에 말은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제가 꼭 드는 비유가 있는데, 그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오늘 진짜 잘 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날은 무조건 골프가 망하고요. 너무 피곤하고 예를 들어 뭐 전날에 뭐 숙취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오늘은 편안하게 대충 슬렁슬렁 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치시는 분들이 몸에 힘을 빼시고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 지맷이 굉장히 똑같은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또 시험장 들어가실 때 이 시험을 뿌시겠다, 잘 보겠다라는 게 음. 아니라 내가 아는 거 있으면 아, 맞추고 아, 아. 뭐 모르는 건 틀리고 아, 라는 아. 이런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아, 아.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내가 네, 이때까지 공부한 게 어디 있는데. 사실 세 번째까지 그쵸.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그쵸. 많으니까. 토플이나 IELTS 중에서 어떤 걸 준비하셨죠? 저는 IELTS를 결국에 보게 되었는데요. IELTS는 공부를 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외를 받았었고요. 가외는 한 2, 3개월 정도 받았던 거. 오버롤로 8점을 받았는데 GMAT과 마찬가지로 IELTS도 리딩,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을 골고루 잘 받으셔야 돼요. 합격자님도 거의 끝까지 IELTS를 그쵸. 굉장히 여러 번 봤잖아요. 네. 그러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토종 한국인이다 보니까 음,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음, 좀 힘들었었는데 스피킹은 또 그 IELTS에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음, 준비만 하신다면 스피킹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라이팅인데요. 음, 라이팅이 정말 잘 안 올라요. 음,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그 생각은 정해진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음. 문제 한 5개 정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서요. 거기에 대한 정말 완벽한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한 후에 그 모범 답안에 적혀 있는 표현들은 그냥 싸그리 외웠습니다. 아하. 그런 후에는 어떤 토픽의 질문이 나와도 무조건 나는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글을 완성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답정너, 마치. 그쵸? 템플릿을 외워서. 네, 어, 확실한 거는 지넷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에세이 컨설팅을 하려고 할 때 불안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네, 왜냐면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100%이 사람은 합격할 거야 라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약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첫 네, 번째,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력이 좀 상당히 짧았던 네, 거.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던 거. 그쵸.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불안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경력이 짧았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음.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셨던 분들을 저는 콜드메일을 보내서 커피챗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99%가 4년 반 이상, 거의 5년 넘어서까지 일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아하. 오히려 저한테 한 1년, 2년만 더 있다가 가는 게 좀 더 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불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학 경험은 없었고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지만 그건 저는 가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레주메랑 에세이는 멘토님도 계시고 여러 번 수정을 거친 다음에 제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뷰 질문들도 사실 몇몇 학교를 제외를 하고서는 거의 음. 비슷비슷하거나 정해져 있는 곳에서 질문이 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연습을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경력 얘기를 조금만 더 네, 해볼게요. Average Work Experience 자체가 보통 5년 안팎이다 보니까 되게 짧게 느껴지실 수 있고, 그리고 사실 3.5년이시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0.5년에서 뭐 0.6년은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하셨던 풀타임 인턴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사실 그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채택을 했었던 건 원래 보통 레주메에서 워크 익스피리언스에는 인턴십을 안 넣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걸 넣었죠. 네. 많은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아실 텐데 졸업 유예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길게 좀 인턴십이나 일들을 했었어요. 옵셔널 에세이로 그걸 작성하라고 할 때 저는 한국에는 졸업 유예라는 제도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했었다라고 좀 보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 짧으신 분들도 뭐 1년, 2년 되신 분들도 이제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경력 연수가 무조건 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일에 대한 애티튜드라든지 내가 거기서 어떤 리더십을 보였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합격자님처럼 원래 인턴십이라는 거는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쓰지 않지만 내가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했다면 저는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옵셔널 에세이에 그거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다. 그런 짧은 경력을 좀 보완했었던 네, 그런 레주메랑 에세이를 저희가 만들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 합격자님께서 사실 되게 많은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많은 학교 활동을 다닐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그런 것들은 에듀케이션 안에 뭐 클럽 활동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걸로 그냥 한두 줄 정도 적고 말아버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또 그때 레주메에 어떻게 했죠?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다 빼냈잖아요. 그쵸. 내 경력이 짧아서 뭔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다양한 뭐 데이터 관련된 업무도 해봤었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경력이 짧거나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되신다면 너무 그 레주메상 내가 쓸 게 없는데 라고 멈추지 마시고 저는 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대학교 때 했던 활동들도 충분히 그렇게 활용하시면 좀 그런 짧은 경력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게 팁이 되지 않으실까?